유부남 철학자와 18세 제자와의 만남, 유대인과 나치의 만남. 이 이야기는 소설 같지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분류는 끝까지 숨겨졌지만 수십 년 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시대가 갈라놓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서로를 놓지 못했던 두 사람, 지금부터 그들이 주고받았던 은밀한 편지들과 그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철학의 거장, 마르틴 하이데거 교수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1924년 마르부르크의 가을, 다락방에서 시작된 위험한 불꽃 전설의 시작, 사유의 왕과 18 명민한 소녀 이야기는 100여 년 전인 1924년 독일의 작은 대학 도시 마르부르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독일 철학계에는 무시무시한 천재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35살의 젊은 교수 마르틴 하이데거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지루한 철학 강의를 부수고 마치 마술사처럼 존재라는 난해한 단어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죠. 학생들은 그를 사유의 영지에서 온 숨은 왕이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의 강의실 제일 앞줄에는 유독 눈에 띄는 여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간 입학한 18살의 한나 아렌트였죠. 그녀는 단순히 예쁘장한 여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눈매에는 세상을 다 꿰뚫어 볼 것 같은 지적인 갈망이 서려 있었고, 하이데거의 복잡한 철학적 질문에 누구보다 날카로운 대답을 내놓는 천재 소녀였습니다. 하이데거는 강단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소녀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 가장이었고 대학에서 존경받는 교수였지만 아렌트라는 존재가 뿜어내는 싱그러운 지성과 생명력 앞에 그의 철학적 이성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뒤 하이데거는 아렌트에게 짧은 쪽지 한 장을 건넵니다. 오늘 저녁 내 연구실로 찾아와 줄 수 있겠나? 이것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그리고 훗날 세계 철학사를 뒤흔든 금지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연구실 문을 두드린 아렌트에게 하이데거는 차를 내주며 철학이 아닌 인간적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독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눈빛이 자신의 죽어있던 사유를 어떻게 깨웠는지 토로했습니다. 18살의 아렌트에게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스승의 이런 고백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교수와 제자라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유부남 교수와 어린 여학생의 사랑을 허용할 리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그림자 속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아렌트가 살던 자취방 건물의 다락방을 만남의 장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의 비밀 신호를 만들었죠. 내일 저녁 당신의 방 창문에 불이 2번 켜졌다가 꺼지면 내가 올라가겠소.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학교 안에서는 아는 척을 하지 맙시다. 하이데거는 아렌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데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신이 내린 형벌이자 축복이라는 뜻이었죠. 그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비 내리는 숲길을 걷고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둔 채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는 때로는 뜨거운 연인의 속삭임이었고 때로는 칸트와 플라톤을 논하는 고도의 지적 유희였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아렌트는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적 세계를 완성해주는 뮤즈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편지 속에 새겨진 지독한 그리움, 이 시기 하이데거가 아렌트에게 보낸 편지들은 수십 년 뒤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딱딱하고 난해한 글만 쓰던 철학자가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는 얼마나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데거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나, 당신이 없는 시간은 내게 무구의 상태와 같소. 나는 강의실에서 당신을 보지 않으려 애쓰지만 내 영혼은 이미 당신의 자리에 가앉아 있다네. 우리가 나누는 이 은밀한 기쁨이 언젠가 우리를 파멸시킬지라도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구려. 아렌트 역시 스승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그는 내게 사유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기록했습니다. 18세 소녀가 감당하기에 이 사랑은 너무나 무겁고 비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스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친구들에게조차 이 사실을 숨겼고 홀로 다락방에서 하이데거의 발소리만을 기다리며 청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학적 동반자 존재와 시의 탄생 뒤편. 놀라운 사실은 하이데거의 가장 위대한 저서이자 현대 철학의 기둥이라 불리는 존재와 시간이 바로 이 불륜의 불꽃 속에서 지필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이데거는 아렌트와의 만남에서 얻은 정서적 고향감과 실존적 불안을 철학적 에너지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아렌트에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의 사유는 가장 맑게 갠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위대한 철학적 문장들은 사실 한 남자가 금지된 사랑을 하며 느꼈던 절박함과 환희의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의 다락방 로맨스는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아렌트가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독일 사회에는 불길한 정치적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데거는 가정을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렌트에게 이별을 구하는 대신 그녀를 다른 대학의 스승 야스퍼스에게 추천하여 멀리 떠나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배려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안위를 위한 비겁함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마르부르크의 은밀한 다락방에서 나누던 달콤한 철학적 미로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0년대 초반, 독일의 하늘에는 나치즘이라는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기의 시대는 두 사람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소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며 세상의 소음과는 거리를 두었던 하이데거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그는 철학의 상아탑에서 내려와 현실 권력의 손을 잡았습니다. 1933년 하이데거는 나치당에 입당했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총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총장 취임 연설에서 독일 대학의 임무는 나치의 이념을 따르는 것이라며 선언했습니다. 어제의 위대한 철학자가 오늘은 나치의 선동가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제자의 절망, 사랑하는 스승이 나의 적이 되었을 때 반면 유대인이었던 한나 아렌트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의실에서 칸트와 헤겔을 논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는 유대인을 사냥하려는 갈색 셔츠의 나치 대원들이 활보했고 어제까지 다정했던 이웃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렌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나치의 탄압 그 자체보다 자신이 그토록 경외하고 사랑했던 스승 하이데거의 변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통해 하이데거가 나치 완장을 차고 연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존재를 가르쳐 주었던 그 입술이 이제는 히틀러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배척하는 말을 내뱉고 있었던 것이죠. 아렌트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하이데거에게 편지를 써서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 존재의 진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요? 당신이 사랑한다던 제자가 이제는 당신이 지지하는 당에 의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있나요? 하지만 그녀는 끝내 편지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증오의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33 연여름, 아렌트는 결국 유대인 신분으로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8일 동안 구금당합니다. 다행히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독일에 머물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 하나만을 든 채 정든 고국을 떠나 프랑스 파리로 망명길에 오릅니다. 망명자가 된 아렌트는 파리의 초라한 방에서 하이데거를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가장 높이 평가해 주었던 스승이었으나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권력의 상징이 된 남자. 아렌트는 그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은 곳에 묻고 대신 악의 평범성이라는 화두를 품게 됩니다. 어떻게 저토록 영리하고 지적인 사람이 저런 끔찍한 악에 가담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은 훗날 그녀를 위대한 정치 철학자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려 25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이데거는 독일에서 승승장구하다 전쟁이 끝난 뒤 나치 협력자로 낙인 찍혀 모든 명예를 잃고 숲속 오두막으로 은둔합니다. 반면 아렌트는 미국으로 건너가 현대 정치 철학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되죠. 그 25년 동안 하이데거는 아렌트에게 보냈던 수많은 편지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산속 오두막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자신이 버렸던 제자이자 연인인 아렌트를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먼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보다 운명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침묵을 지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사랑해 주던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의 그 기분을 말입니다. 아렌트에게 하이데거는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정신적 아버지였고 그녀의 지적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이 파괴되었을 때 아렌트가 느꼈을 상실감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짐작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하이데거를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도 하이데거의 소식을 몰래 챙겨보았고 그의 철학적 논쟁들을 추적했습니다. 미움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는데 아렌트에게 하이데거는 미워하는 것조차 멈출 수 없는 지독한 인연이었던 셈입니다. 광기의 시대가 만들어낸 이 잔인한 엇갈림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나약한지, 동시에 얼마나 질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노인이 된 두 사람이 25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기적 같고도 기묘한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증오를 넘어선 기묘한 용서. 1950년,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르다. 전쟁의 포화가 잦아들고 세상이 다시 평화를 찾은 지도 5년이 지난 1950년의 겨울이었습니다.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쳤던 제자 한나 아렌트가 마침내 고국 독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18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가 되어 당당히 돌아온 것이죠. 독일에 도착한 아렌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녀의 발길은 자신이 살던 집도 부모님의 묘소도 아닌 프라이부르크의 한 낡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남자, 이제는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이 된 하이데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며 살았던 두 사람이 마침내 마주 앉게 된 것입니다. 호텔 방의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 사유의 왕이라 불리며 위풍당당했던 하이데거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나치에 협력했다는 전력 때문에 대학교에서 쫓겨났고 강의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렌트는 지적인 광채가 흐르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이데거는 그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오,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을 시대의 광기 속으로 내몰았던 비겁함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정작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렌트였습니다. 그녀는 스승을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25년 동안 굳게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녀는 그를 용서했을까? 이 재회 소식이 알려지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나치에게 박해받았던 유대인이 어떻게 나치 부역자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렌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하이데거가 저지른 정치적 잘못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날카롭게 그의 과오를 비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를 곁에 두기로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에게 하이데거는 나치이기 이전에 자신에게 처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준 스승이었고 영혼을 나누었던 첫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비록 현실 세계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구축한 사유의 왕국만큼은 여전히 위대하다. 그녀는 인간 하이데거의 나약함과 철학자 하이데거의 위대함을 분리해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다시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웠던 연애 편지는 아니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두 천재가 나누는 깊고 고요한 대화들이 편지지에 담겼습니다. 아렌트는 하이데거가 다시 철학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왔고 하이데거는 아렌트의 저서들을 읽으며 그녀의 성장을 대견해 했습니다. 하이데거의 80번째 생일날 아렌트는 축사를 통해 그를 사유의 왕국의 숨은 왕이라 칭송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던 남자를 향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지독한 미련이라고 말했지만 아렌트에게 이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시대와 학문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이데거와 아렌트의 이 기묘한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맺고 때로는 지독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에게나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옳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미움과 고통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하이데거를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아픈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975년 겨울 한나 아렌트가 뉴욕에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독일의 작은 오두막에서 마르틴 하이데거 역시 조용히 숨을 거두었죠. 20세기를 호령하던 두 거대한 별이 지고 난 뒤 유족들은 남겨진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 세계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뜻밖의 물건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상자 속에 겹겹이 쌓여있던 수백 통의 편지 꾸러미였습니다. 1924년 마르부르크 대학의 어두운 복도에서 처음 주고받았던 쪽지부터 죽기 직전까지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다를 건너 오갔던 은밀한 고백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흔히 감정이 없는 차가운 기계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거장들의 너무나 인간적인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논리적인 철학 용어 대신 사랑에 눈이 멀어 괴로워하고 상대의 답장을 애타게 기다리는 한 남자의 나약함과 배신감에 몸부림치면서도 끝내 그 손을 놓지 못했던 한 여자의 지독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부 태워달라는 비겁한 부탁과 제자의 거절. 사실 이 편지들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아렌트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생전에 아렌트에게 수없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편지들을 단 한 통도 남기지 말고 전부 태워 없애달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가정이 이 부적절한 관계의 흔적으로 인해 파괴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하이데거의 이기적이고도 비겁한 요청이었습니다. 만약 아렌트가 스승의 말대로 그 편지들을 불태웠다면 이들의 사랑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렌트는 끝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왜 스승이자 연인이었던 남자의 마지막 간청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렌트에게 이 편지들은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정직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하이데거가 저지른 정치적 과오, 그로 인해 자신이 겪어야 했던 망명객의 서름,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껴안고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의 가치. 그녀는 이 모든 비극적인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치욕스러운 진실이 아름다운 거짓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철학자로서 후세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개된 편지 속의 하이데거는 우리가 알던 근엄한 교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렌트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질투에 눈이 멀어 그 남자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이냐며 유치하게 굴기도 했고, 아렌트의 답장이 늦어지면 당신이 없으면 내 사유는 멈춰버린다며 아이처럼 보채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편지들은 하이데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나치에 가담했던 시절의 행보를 끝까지 구차하게 변명하고 아렌트가 겪은 유대인으로서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적 문장을 쓴 손으로 가장 추악한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 인간이란 이토록 모순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편지들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이 만든 완벽한 철학.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이런 불륜과 배신의 기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불완전한 사랑은 그들의 위대한 철학을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아렌트라는 구체적인 존재를 사랑하고 갈망했기에 관념 속에 갇혀있던 철학을 현실의 삶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렌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하이데거라는 거대한 악과 사랑을 동시에 경험했기에 인간의 자유와 용서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쩌면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이 지독하고 아픈 편지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나눈 은밀한 기록들은 단순히 남녀 간의 미러를 넘어 인간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사유를 꽃피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처절한 인문학적 유산이 된 셈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이데거와 아렌트의 50년 넘는 긴 사랑 이야기를 따라오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하이데거는 그의 철학에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 피투성을 가진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이 어려운 말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와 아렌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어날 시대도 자신들이 처한 비극적인 운명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여학생과 독일인 유부남 교수라는 신분, 그리고 나치즘이라는 광기의 시대 속에 그들은 그저 던져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던져진 존재일지라도 그 운명 속에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지는 오직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말이죠. 이 두 사람이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세상이 정해준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 단어 중 하나는 염려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질이 바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마음쓰고 돌보는 염려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이데거가 아렌트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 속에는 이 염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편지에는 그녀의 학업을 염려하고 노년의 편지에는 그녀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했죠. 비록 하이데거는 정치적으로 큰 과오를 저질렀고 아렌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아렌트를 향한 지독한 염려와 배려였습니다. 그는 아렌트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도 그녀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이데거에게 아렌트는 단순히 지나간 옛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이데거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음쓰고 염려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 노철학자는 온 삶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이데거는 진리라는 것을 비음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진리는 평소에는 꽁꽁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숲속의 환한 빈터처럼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이데거와 아렌트가 25년 만에 호텔방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들은 바로 이 진리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왔던 오해와 증오, 시대의 비극이라는 두꺼운 커튼이 걷히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환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렌트는 깨달았습니다. 하이데거가 나치였다는 사실보다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상처보다 더 중요한 진실은 그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면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가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진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을요. 하이데거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아마도 죽음을 향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가장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헛된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데거와 아렌트가 노년에 주고받은 편지들에는 죽음에 대한 사색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았기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미움이나 원망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로의 사유를 격려하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할 철학적 대화들로 채워나갔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 숭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역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휴식이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적 같은 선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입니다. 하이데거는 말년의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술이야말로 인간이 존재의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믿었죠. 저는 오늘 하이데거와 아렌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얼룩지고 찢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이 어우러져 한 편의 위대한 드라마를 완성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50년, 60년, 70년의 세월 속에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 성공과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이데거처럼 비겁한 선택을 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아렌트처럼 억울한 눈물을 흘렸던 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철학을 빌려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이라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빚어낸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귀한 예술 작품입니다. 하이데거는 철학을 가리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그리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고 옛 성현들의 지혜를 빌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존재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데거에게는 아렌트와의 대화가 곧 고향이었고, 아렌트에게는 하이데거를 향한 용서가 곧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러분만의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참 잘 살았다. 수고했다. 그동안 만났던 모든 인연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이데거와 아렌트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위안을 얻었듯이 저의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사랑과 배신, 증오와 용서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 결국 평온한 존재의 바다에 가닿은 두 철학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천재들의 사랑도 우리네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조금은 위안이 되셨나요? 인생의 정답은 어디에도 없지만 하이데거와 아렌트가 보여준 것처럼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를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하이데거가 사랑했던 깊은 숲속의 고요함을 상상하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맑은 영혼으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찬란함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